대부분의 투자자는 종목을 고르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고 나와야 하는지, 시장을 읽는 기술을 쌓으려 합니다. 그런데 99세까지 투자하며 살았던 한 사람은 그런 기술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찰리 멍거라는 이름의 투자자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사람은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고 변호사로 일할 때도 그랬으며 투자자가 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80대가 넘어서도 매일 몇 시간씩 책을 읽었고 90대가 되어서도 그 습관은 줄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두 다리 달린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읽은 책은 투자 서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리학 책을 읽었고 생물학 책을 읽었으며 심리학과 역사와 수학을 넘나들었습니다. 그에게 독서는 정보를 얻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의 재료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 분야만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한 가지 렌즈만 들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 그 렌즈 바깥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접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무제표만 보면 재무제표에 담기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 차트만 보면 차트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놓치게 됩니다. 그는 여러 분야의 생각 틀을 머릿속에 쌓아두었고 상황에 따라 다른 틀을 꺼내 썼습니다. 이걸 그는 다학제적 사고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심리학에서 가져온 생각 틀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 한번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정당화하는 정보만 눈에 들어온다는 것, 손실을 피하려는 본능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다는 것, 이런 심리적 편향들을 그는 목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5가지가 넘었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이 그 편향에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했고 빠졌다고 느끼면 결정을 미뤘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임계점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서서히 변하다가 특정 지점을 넘으면 갑자기 전혀 다른 상태로 전환된다는 것. 물이 99도에서 100도가 될 때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것처럼요.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 조금씩 쌓이는 문제들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는 재무제표의 숫자보다 그 숫자 뒤에서 축적되고 있는 것들을 보려고 했습니다. 생물학에서는 진화의 원리를 가져왔습니다.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라는 것.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가장 크고 강해 보이는 회사가 아니라 환경이 바뀔 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 그런 회사를 찾으려면 현재의 실적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회사가 과거의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 경영진이 변화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수학에서는 복리의 원리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격차로 벌어진다는 것. 연간 1%의 수익률 차이가 30년 뒤에는 자산의 3배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수익률에 집중했습니다. 한번 크게 버는 것보다 오래 꾸준히 버는 것이 결국 더 큰 부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출렁일 때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 함께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주식 시세를 매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자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실적을 예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면 불안해지고 급등하면 조급해집니다. 주변에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는 그 인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생각의 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지금 움직이면 안 되는지,
왜 이 상황에서 기다리는 게 맞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머릿속에 있으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는 투자할 회사를 고를 때도 남들과 다른 방식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좋은 회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있으며 경쟁력이 있는 회사. 그런데 그는 반대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나쁜 회사를 걸러냈습니다.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의 특징을 정리해두고 그 특징에 해당하는 회사는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목록에서 지웠습니다. 이걸 역산사고라고 불렀습니다. 역산사고는 원하는 결과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대신 실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들을 피합니다. 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들, 과도한 부채, 불투명한 회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변화에 느린 대응, 이런 것들이 보이는 회사는 처음부터 걸러냅니다. 남은 회사들 중에서 고르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가 투자한 회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모델이 단순했고 그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여도 아무리 전문가들이 추천해도 자신의 머리로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없으면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건 겸손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신이 잘 아는 영역, 그가 말한 능력의 원이라는 개념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 그 원 밖으로 나가면 운에 맡기는 투자가 됩니다. 운에 맡기는 투자는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어도 오래 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그는 평생 그 원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항상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주제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주제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한 권만 읽으면 그 저자의 편향에 갇히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쓰인 책 대여섯 권을 읽고 나면 그 주제에 대한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 그림 안에서 자신만의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어떤 분야에서 특출한 성과를 낸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걸 따라가면서 간접 경험을 쌓았습니다. 직접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겪을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을 통하면 수백 명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수백 년치의 경험을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그가 특히 좋아한 책 중에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이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과학자이자 발명가이자 외교관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낸 사람. 그가 프랭클린에게서 배운 건 특정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생각하는 방식 자체였습니다. 한 분야에 갇히지 않고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해서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윈도 그가 자주 언급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윈은 자신의 이론을 반박하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끊임없이 검증했습니다. 이걸 그는 가장 중요한 사고 습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확인해주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반박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다윈은 그 편향을 의식적으로 극복하려 했고,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혁명적인 이론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아이디어가 틀린 이유를 먼저 찾았습니다. 왜 이 투자가 실패할 수 있는지, 어떤 변수가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걸 충분히 검토한 뒤에야 실행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반대로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게 왜 좋은지 확인해주는 정보를 모읍니다. 그러다 보면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의 파트너였던 워런 버핏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틀린 결론에서 옳은 결론으로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기존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바로 수정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틀린 판단을 고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연습, 그걸 수십 년간 해온 결과였습니다. 그는 한 해의 투자 결정을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고 기회가 오면 크게 베팅했습니다. 야구에 비유하자면 모든 공에 방망이를 휘두르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로 오는 공,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공이 오면 있는 힘껏 휘둘렀습니다. 이런 접근은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건 지루하고 불안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바쁘게 매매하고 있으면 자신만 가만히 있는 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그런 압박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독서가 그 시간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시간은 비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의 재료를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독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재미로 읽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더 나은 사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기업이 왜 흥하고 망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투자에서도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독서는 그 이해를 쌓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긴 학문 분야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심리학은 앞서 말한 대로 인간의 비합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경제학은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알려줬습니다. 역사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면 미래를 예측하는데 참고가 됐습니다. 물론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흐름은 있습니다. 수학은 확률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세상에 확실한 건 없습니다. 모든 판단은 확률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 일이 일어났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 그 둘을 곱해서 기대값을 계산하는 것. 이런 사고방식은 투자뿐 아니라 모든 결정에 적용됩니다. 물리학과 생물학은 시스템적 사고를 알려줬습니다.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보는 것. 한 부분을 건드리면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생각하는 것. 기업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비용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품질이 떨어지고 고객이 떠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쇄 효과를 보려면 시스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이런 여러 분야의 지식을 머릿속에서 연결했습니다. 심리학적 편향과 경제학적 유인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적 패턴과 현재의 기술 변화가 겹치면 어떤 미래가 예상되는지, 이런 교차점에서 통찰이 나왔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는 그 분야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분야를 아는 사람은 분야 사이의 연결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접근법을 격자 구조 정신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분야의 핵심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격자처럼 연결되어 있는 상태. 새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격자 위에 올려놓고 어떤 모델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것. 하나의 모델만으로 설명이 안 되면 여러 모델을 조합합니다. 그러면 더 정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격자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십 년간 읽고 생각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한 결과였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바쁩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당장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투자도 했고 여러 회사의 이사직도 맡았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몇 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그에게 독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밥을 먹는 것처럼 잠을 자는 것처럼 책을 읽는 건 매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줄였습니다. TV를 보지 않았고 쓸데없는 모임에 시간을 쓰지 않았으며 효율적으로 일해서 남는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집중력도 좋았습니다. 책을 읽을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대충 읽으면 대충 남습니다. 깊이 읽으면 깊이 남습니다. 그는 깊이 읽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가 독서에서 얻은 건 지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의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책은 저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고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사고력도 늘어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훌륭한 선수의 동작을 보면서 배우는 것처럼요. 그는 위대한 사상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흡수했습니다. 그가 자주 인용한 철학자 중에 에픽테토스가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핵심 가르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반응, 자신의 판단, 자신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 투자에서 이건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예측하려고 에너지를 쓰는 건 낭비입니다.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어떤 회사에 투자할지, 얼마에 살지, 얼마나 오래 보유할지. 이런 결정들은 자신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 결정의 질을 높이는 데 에너지를 쓰면 결과가 좋아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는 또한 다른 투자자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맞는 투자를 했습니다. 남들이 열광하는 것에 따라가지 않았고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함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모두가 한쪽으로 달려가면 자신도 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을 거스르려면 강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그에게는 독서와 사고가 그 확신을 만들어줬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에 주가가 깜빡이는 트레이딩 룸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책이 쌓인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대부분을 읽고 생각하는 데 썼습니다. 전화를 자주 받지 않았고 회의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책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파트너와는 자주 대화했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소문, 전문가의 예측, 미디어의 분석, 이런 것들은 대부분 노이즈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신호는 그 노이즈 속에 묻혀 있고 신호를 찾으려면 노이즈를 걸러내야 합니다. 그의 독서와 사고는 그 필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좋아한 표현 중에 세계관적 차익 거래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때 그 차이에서 기회가 생긴다는 것.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남들이 가치를 모르는 것의 가치를 알 때, 그때 차익이 생깁니다. 그런 다른 시각을 가지려면 다르게 생각해야 하고, 다르게 생각하려면 다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읽지 않는 책을 읽었습니다. 투자 서적보다 과학 서적을, 최신 베스트셀러보다 수백 년 된 고전을, 자신의 생각을 확인해주는 책보다 자신의 생각에 도전하는 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생각의 재료가 남들과 달라집니다. 재료가 다르면 결과물도 다릅니다. 그는 한 가지 분야를 매우 깊이 파고들기보다 여러 분야를 적당한 깊이로 아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의 표현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상위 10% 수준의 지식을 갖추는 것.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 분야의 핵심 개념과 중요한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 정도의 지식을 10개 분야에서 갖추면 그 분야들 사이의 연결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의 논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전문화를 강조합니다. 한 가지를 깊이 파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여러 분야를 넓게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투자에서는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투자는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심리와 기술과 사회가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복잡함을 다루려면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가 젊은 투자자들에게 자주 한 조언이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현명해지라는 것.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알고 내일 오늘보다 조금 더 이해하면 수십 년이 쌓였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복리의 마법은 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에도 적용됩니다. 지식이 쌓이면 새로운 지식을 더 빨리 흡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식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학습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게 지식의 복리입니다. 그는 이 복리 효과를 70년 넘게 누렸습니다. 10대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서 90대까지 계속했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쌓인 지식과 사고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늦게 시작하면 그 효과를 다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그의 독서 습관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읽다가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읽기 위해서 한 번 읽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좋은 책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다른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성장하면 같은 책에서도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읽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습니다. 책을 덮고 나서 그 내용을 곱씹었습니다. 내가 배운 게 뭐지? 이걸 어디에 적용할 수 있지? 기존에 알던 것과 어떻게 연결되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지식이 정착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는 메모도 많이 했습니다.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 다른 분야와의 연결고리,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적어두었습니다. 머릿속에만 두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적어두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고 적는 과정에서 생각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런 습관들이 모여서 그의 사고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읽은 것을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적고 그걸 투자에 적용합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서 사고가 정교해집니다. 처음에는 조잡하던 생각의 틀이 수십 년 후에는 정밀한 도구가 됩니다. 그가 싫어한 것 중 하나가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당장 결정하라는 압박, 기회가 지나간다는 초조함, 이런 것들을 경계했습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라면 오늘 놓쳐도 내일 다시 옵니다.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건 대부분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그건 조급함입니다. 그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걸리기도 했고 몇 주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급할 것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보다 옳은 결정을 천천히 내리는 게 낫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게 수익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큰 실수 하나가 작은 이익 10개를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를 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홈런을 치려고 하기보다 삼진을 당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야구에서 삼진을 당하면 아웃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삼진이 없습니다. 공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치면 됩니다. 원하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투자가 달라집니다. 그가 투자한 회사들의 공통점을 다시 보면 오래 보유할 수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산 뒤에 며칠 만에 팔아야 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 혹은 수십 년을 보유해도 괜찮은 회사들. 그런 회사를 찾으려면 단기 실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을 봐야 합니다. 이 회사가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강할지 아니면 더 강해질지 그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회사만 투자 대상이 됐습니다. 장기 보유는 세금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자주 사고 팔면 그때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오래 보유하면 그 세금을 미룰 수 있고 미뤄진 세금은 복리로 불어납니다. 이것도 복리 효과입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수십 년이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거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때마다 팔 때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주 거래하면 그 비용이 쌓입니다. 거래를 적게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낀 비용은 수익으로 남습니다. 단순한 산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는 이런 산수를 잘했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매년 1%씩 아끼면 30년 후에는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거래를 줄이며 불필요한 위험을 줄였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투자 전략 대신 단순한 원칙, 많은 종목 대신 적은 종목, 바쁜 일정 대신 읽고 생각하는 시간. 이렇게 단순화하면 에너지가 남습니다. 남은 에너지를 중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책에서 배운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기회비용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A의 시간을 쓰면 B에 쓸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는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투자를 하면 다른 투자를 할 자금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이 투자가 더 나을지. 이런 사고를 하면 더 신중해집니다. 그는 아무 투자나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기회가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기회, 나쁘지 않은 기회는 넘겼습니다. 최고만 취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횟수는 적었지만 성공률은 높았습니다. 양보다 질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좌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 지루함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 충동을 따르면 필요 없는 거래를 하게 되고 필요 없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그는 그 충동을 독서로 달랬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비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지식을 쌓으면 기회가 왔을 때 더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과 배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90세가 넘어서도 날카로웠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존 지식이 많으니 새로운 것을 연결할 곳이 많아진다고요. 오히려 배움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뇌가 늙는 건 사실이지만 써야 덜 늙습니다. 읽고 생각하는 습관이 뇌를 젊게 유지해줍니다. 그의 파트너는 그를 학습기계라고 불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보다 조금 더 현명해져 있는 사람. 그게 70년간 누적되면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사고력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 차이가 투자 결과의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후회한 것이 있었습니다. 더 일찍 더 많이 읽지 못한 것. 젊었을 때 더 다양한 분야를 탐험하지 못한 것. 물론 그는 충분히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더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완벽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 보입니다. 그 무한함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의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자신은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걸 인정하면 더 배우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 배움이 멈춥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배웠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정말 성공하려면 그 분야에 미쳐야 한다고. 미친다는 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투자와 배움에 미쳤습니다. 그 대가로 다른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취미 생활이 많지 않았고 사교 모임에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맞았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있습니다. 무엇에 시간을 쓸지, 무엇을 포기할지. 그 선택이 쌓여서 인생을 만듭니다. 그의 선택은 독서와 사고였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그의 투자 성과이고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은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바뀝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고 습관을 들이면 그 습관이 복리로 불어납니다. 그가 투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건 이 사고 습관이었습니다. 종목을 잘 고르는 것보다, 시장을 잘 읽는 것보다 생각을 잘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생각을 잘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생각이 엉망인데 결과만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사람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러 분야의 책을. 한 분야에 갇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렌즈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그 조언의 증거였습니다. 평생 책을 읽고 평생 생각하고 평생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 실력이 늘었고 인생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돈만 번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즐거움, 생각하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99세까지 살았던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남는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는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했고 그 노력이 수십 년간 쌓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 했습니다. 이 영상은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